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2021년 2차 2과목 직업심리학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31번.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초기의 가정 환경이 그 후의 직업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 네, 초기의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본 이론은 로의 욕구 이론인데요. 네. 그 문제 맞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 네 가지 이론 다 알아야 되는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씩. 파슨스의 특성 이론. 특성 이론이라고 해서 좀 헷갈리는데 특성 요인 이론과 같은 말입니다. 파슨스, 윌리엄슨, 헐. 우리 특성 요인 이론 앞에서 많이 했었죠. 파슨스, 윌리엄슨, 헐. 특성 요인 이론에서 첫 번째, 표준화된 심리검사 강조했다고 했죠. 네, 표준화된 심리검사. 그래서 진단 과정을 중시했다. 객관적, 합리적,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개인차 심리학. 개인차 심리학 뭐였죠? 개인마다 검사를 통해서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서 이제 개인 간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개인마다 제각각 성격, 특성이 다 다른데 그것을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알아낼 수 있고 이렇게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직업 만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파슨스, 윌리엄슨, 헐의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여기 특성은 개인의 특성을 말하는 거고 요인은 직업 성공의 요인이라고 했죠.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거기에 부합하는 직업 세계의 성공 요인을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직업을 선택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성 요인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정리됐죠? 다음. 갤라트의 진로 의사결정 모델. 갤라트 진로 의사결정 모델은 바로 앞 영상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다시 또 볼게요. 갤라트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차원의 정보 체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언적 체계, 가치 체계, 결정 준거. 정보 체계라는 건 영어로 하면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언적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죠? 예측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가치 체계. 가치관 이런 것과 관련되는 체계, 시스템이죠. 그래서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이제 주겠죠. 네. 결정 준거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들이 모여있는 시스템, 결정 준거. 그래서 예언, 가치, 결정 준거 체계.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정보 체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 각각의 체계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각각의 체계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직업을 선택하면 그것이 이제 훌륭한 선택 결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직업 선택 결과보다는 선택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직업 선택 과정의 단계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 목표 의식에서 출발해서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목표 의식에서 출발해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진로 정보를 수집하면은 여러 가지 대안들 나오겠죠. 그 대안들을 쭉 나열을 하고 각각의 대안들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 대안들의 실현 가능성을 또 예측을 해요. 그래서 가능할지. 그리고 가치평가. 나의 가치관과도 맞아야겠죠. 그래서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봅니다. 그 다음 의사결정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의사결정하고 나면 이제 평가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재투입을 하게 된다. 이것이 갤라트 모델의 진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갤라트는 3차원 정보 체계,
그래서 각각의 정보체계, 3차원 정보체계가 예언적, 가치, 결정준거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보체계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훌륭한 직업선택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했고 과정을 중시했다. 네, 됐죠? 그 다음 네, 이어서 로의 욕구이론 보겠습니다. 로의 욕구이론은 제목 그대로 욕구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보면 생각나는 게 이제 저는 정신역동적, 정신분석 이론이랑 유사점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욕구를 강조했고 이제 초기 아동기 경험과 연관이 되잖아요. 욕구는. 그래서 욕구 강조했고 초기 아동기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동기 부모-자녀 관계에 따라서 개인의 욕구가 결정된다. 또한 사회나 환경의 영향도 많이 고려했어요. 로의 욕구 이론에서는. 그래서 아동기 부모-자녀 관계, 아동기 경험 중시하듯이 부모의 유형, 양육 방식이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중요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직업 기본 욕구 간 관련성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은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이게 5단계로 돼 있죠.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이제 위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상위 단계의 욕구를 더 바라게 된다. 이런 가정에서 출발을 했는데 매슬로우의 첫 번째 그 욕구는 이제 생리적 욕구가 가장 기본적 욕구라고 했죠. 생리적 욕구. 그래서 그 위에 단계의 욕구가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를 요구하게 된다 그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소속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그런 사회적 욕구를 이제 충족하게 되면 존중, 자기 존중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 위에 최상위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욕구가 피라미드 형태의 그림으로 해서 그림으로 이제 그 설명이 되는 거를 이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은 인간의 욕구엔 위계가 있고 이제 하위 단계 욕구부터 충족이 될수록 상위 단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이론이고, 네,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직업과 기본 욕구 간의 관련성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격 이론과 직업 분류 이 두 영역을 통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죠. 욕구라는 것은 이제 성격과 관련된 부분인데 성격 이론과 직업 분류를 통합하는 데 의미가 있는 이론, 로의 욕구 이론.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처음 나왔으니까. 욕구 중시했죠. 욕구 이론이니까. 욕구인데 초기 아동기 경험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매우 중요하다. 초기 아동기. 그래서 부모의 양육 방식, 부모-자녀 관계, 어렸을 때 매우 중요하다. 이것에 의해서 개인의 욕구가 결정된다. 그리고 사회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 관련되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슈퍼. 슈퍼 가기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로의 욕구 이론에서 아동기 경험과 직업 선택에 관한 5가지 가설. 자, 5가지 가설이에요. 보면은 아동기,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에 따라 다르다.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유전적 특성이 통제,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잠재적 특성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전적 특성의 발달 정도는 개인의 경험과 더불어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 및
사회의 문화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네, 유전적 특성 발달 정도는 그러니까 경험이나 사회경제적 문화 배경의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 세 번째, 흥미와 태도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발달 유형이 달라진다.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흥미나 태도는 개인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개인의 경험에 의한 관심은 무의식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향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정되는 과정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향한다는 거죠. 내 흥미나 태도가. 네 번째, 심리적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다. 다섯 번째, 개인적 욕구와 만족은 성취 동기에 유발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성취 동기가 클수록 욕구도 커지는 거고요. 그에 따라 이제 만족도 커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잠재적 특성 발달에 한계가 있다. 유전적 특성 발달 정도는 경험이나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 흥미 태도는 경험에 따라 유형이 결정된다. 발달 유형이. 네, 이거는 이제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흥미나 태도가. 그래서 개인의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고,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개인의 욕구와 만족은 성취 동기가 얼마나 유발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네, 욕구는 성취 동기랑 관련이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그 지문의 이 내용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암기하면 당연히 좋겠죠. 암기하면 당연히 좋고 자꾸 읽어보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의 욕구 이론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32번. 셀리에의 스트레스에서의 일반 적응 증후군 GAS였죠. 일반 적응 증후군에 관한 설명. 별표 8개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반 적응 증후군은 동물 실험에서 각기 다른 스트레스를 가해도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서 나온 용어입니다. 셀리에가. 그래서 단계가 경고, 저항, 소진 단계 순으로 진행이 되죠. 이 그림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번 회차에서 이 그림을 했었죠. 이 Y축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고 X축, 가로축을 단계라고 해봅시다. 일반 적응 증후군의 단계.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보면 경계 단계, 저항 단계, 그리고 소진 단계, 탈진 단계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경계, 저항, 소진 단계로 나뉘어지고 실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은 경계 단계에서 이렇게 좀 낮아지다가 이렇게 휙 올라가서 이런 형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 단계에서는 경계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저항이 올라갔다가 저항 단계에서 최고치, 그리고 내려오다가 소진 단계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약간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완전 지쳐서 저항할 힘도 없는. 그게 이제 소진 단계. 경계, 저항, 소진 단계 순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셀리에의 스트레스에서의 일반 적응 증후군. 1번. 스트레스의 결과가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준다는 뜻에서 일반적이라 명명했다. 네, 맞습니다.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일반적. 2번.
원인으로부터 신체가 대처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적응. 대처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적응. 네. 3번. 경계 단계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단계. 맞죠? 경계 단계는 즉각적인 반응 보이는 단계. 여기서 이렇게 확 올라가죠. 저항 수준이.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요인이 딱 들어왔을 때 갑자기 올라가는 단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단계다. 4번. 탈진 단계에서, 탈진 단계 여기에요. 심장병을 잘 유발하는 성격의 B 유형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는다. 심장병을 잘 유발하는 성격은 A 유형이죠. A형 성격 유형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공격적, 경쟁적, 능동적, 성취지향, 신속성,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이 A 유형입니다. A형 성격 유형. B형은 느긋, 차분, 수동, 방어, 상황 수용. 뭐 어떻게 보면 또 체념적이 될 수도 있죠. 심해지면. 그래서 A형이 고혈압, 스트레스 이런 위험이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거의 매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 8개를 해놨는데 이 내용은 이제 또 문제를 통해서 숙지를 하시고 네, 추가적으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3번. 심리검사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검사는 진행 중인 상담 과정의 한 구성 요소로만 보아야 한다. 딱 보면 어때요? 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럼 일단 넘어갈게요. 2번. 검사는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를 얻는 하나의 도구이다. 그렇죠. 정보를 얻는. 의사결정 돕기 위한 정보를 얻는 하나의 도구이다. 맞죠? 3번. 검사는 내담자와 함께 협조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네. 협력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4번. 검사의 결과는 가능한 한 내담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내담자에 제공해야죠. 가능한 한 또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알려줄 의무가 있고요. 상담자는. 그렇죠. 일단 4번이 명백히 틀렸는데 1번은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를 때는. 자, 보면 검사는 진행 중인 상담 과정에 한 구성 요소로만 보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상담 과정에 있어서 이제 검사는 처음에 수집 단계, 정보 수집 단계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내담자를 진단할 때 쓰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그래서 검사는 한 구성 요소로만 보아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검사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검사가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넘어갈게요. 윌리엄슨 상담 과정 특성 요인 상담이죠. 그리고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그쵸?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처상추. 그쵸? 상담 과정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처상추.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 지도. 분석 종합 진단, 처방 상담, 추수 지도. 분종진 예상추. 네. 다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 단계. 내담자 관련 자료 수집하고 검사 실시하는 단계. 그래서 내담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분석 단계죠. 그리고 종합은 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종합하는 거예요. 성격 강점, 약점, 욕구, 태도 등에 대해서. 그래서 정보를 종합하고 진단하는 거죠. 문제 원인을. 그리고 예측. 그래서 문제의 가능한 결과들을 판단하고 이제 대안을 찾는 것. 그리고 상담은 실제 이제 내담자와 협력적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관한 부분을 상의하는 게 상담 단계.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고 추수 지도에서는 약간 AS 개념이라고 그랬죠. 팔로우업.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으면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가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추수 지도라고 했습니다.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처상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분종진 처상추 그느르 부드무 그느르 부드 1번이죠. 1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5번. 다음의 특성을 가진 직무 분석 기법은 맥코믹이 개발했습니다. 행동 중심적 직무 분석 기법입니다. 6가지 범주 187개 항목으로 구성. 개별 직무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성과 표준을 직접 산출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직위 분석 질문지에 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꽤 빈번하게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직위 분석 질문지 Position Analysis Questionnaire 해서 PAQ인데요. 맥코믹, 퍼듀 대학교의 맥코믹이 개발을 했고, 행동 중심적 직무 분석 기법이라고 했어요. 행동 중심적. 그리고 작업자 중심으로 된 표준화된 직무 분석 도구다. 표준화된 직무 분석 도구다. 라고 했습니다. 자, 6개 범주에서 질문을 합니다. 정보 입력, 정신과정, 작업 결과, 타인들과의 관계, 직무 맥락, 직무 요건의 범주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설문이죠. 그리고 19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업자 활동 관련해서 187개 항목, 임금 관련 7개 항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개별 직무마다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인간적 요건들을 양적으로 알려준다. 자, 인간적인 요건들. 직무마다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인간적 요건들을 양적으로 알려준다. 그래서 개별 직무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랬죠. 개별 직무마다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들의 인간적 요건들을 양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과 표준을 직접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맥코믹의 직위 분석 질문지, 직책 분석 질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챙기고 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기능적 직무 분석. 조금 이제 대조가 되는데, 직위 분석 질문지는 행동 중심적으로 직무 분석 기법이라면 기능적 직무 분석은 과제 중심입니다. 과제 중심. 그래서 이제 언어로 인한 부정확성을 해결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개발이 된 것이 기능적 직무 분석입니다. FJA, Functional Job Analysis. 그래서 모든 직무에 존재하는 자료, 사람, 사물 기능으로 분석하는 것이 기능적 직무 분석입니다. DPT라고 하는데 Data, People, Thing. 자료, 사람, 사물, DPT. DPT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이제 기능 분석, 직업 정보론의 기능 분석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무에 대해서 자료 계열, 사람 계열, 사물 계열로 해서 이렇게 수준을 딱 나눠놨어요. 0부터 9까지 이렇게 해서 각 직무별로 요구되는 수준을 다 체계화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기능적으로 분석해 놓은 거죠. 자료 기능 차원에서 사람 기능 그러니까 자료 기능 계열로, 사람 기능 계열로, 사물 기능 계열로 각각 직무가 어느 정도 수준을 요하는지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 기능적 직무 분석입니다. 그래서 DPT로 분석하는 것, 기능적 직무 분석 기억을 해두시고요. 작업자의 진행 절차, 과정에 관한 정보, 어떤 물리적, 정신적, 인간관계 맥락에서 과제가 수행되는지. 그러니까 진행 절차, 직무의 진행 절차와 과정,
그리고 맥락에 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것이다. 그게 기능적 직무 분석이다. 네, 처음 접하면 상당히 뭔가 어려울 수 있죠. 좀 구분을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위 분석, 직책 분석 설문지는 일단 직위, 직책이니까 뭔가 인간에 관한 것에 포커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식, 기술, 능력의 인간적 요건, 그러니까 직무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의 인간적 요건들을 양적으로 알려준다. 그래서 풍부한 정보, 개별 직무마다 풍부한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성과 표준을 직접 산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행동 중심적이다. 작업자 중심의 표준화된 분석 도구다. 라면 기능적 직무 분석은 이제 과제 중심으로 되어 있다. 직위 분석은 직위, 직책, 인간에 관한 거, 작업자 중심이죠. 근데 기능적이면 기능이니까 과제 중심으로 직무 분석이 됐다. 그래서 DPT의 기능으로 분석한다. 자료 사물 기능으로 분석을 한다. 모든 직무를. 그리고 작업자의 진행 절차, 과정, 맥락에서 수행되는 부분을 이제 강조한 분석이 기능적 직무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36번. 직업 적성 검사 GATB에서 사무직업 적성 측정. 네, GATB도 좀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직업 적성 검사라고도 하고 직업 적성 검사라고 하는데 이제 9개 적성 요인을 측정하고 15개 하위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지필 검사가 11개, 또 기구 검사가 이제 4개가 됩니다. 기구를 사용하는 검사. 그래서 15개 직무군을 제시하고 국내의 경우 타당도 증거가 미흡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필 검사 먼저 살펴보면 이제 이 GATB 관련해서는 검사가 지필 검사, 기구 검사 구분하는 거, 그리고 지필 검사나 기구 검사의 이제 각 영역에서 이제 소검사들이 있죠. 이 소검사들이 어떤 영역을 측정하는 건지 그거를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구 대조 검사, 형태지각을 볼게요. 형태지각은 실물이나 도해, 표, 도형의 세부 내용을 바르게 지각하는 것, 또 비교하고 판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형태지각 능력. 그래서 기구 대조 검사라고 하면 이제 왼편에 어떤 기구 작업 기구의 뭐 그런 그림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뭐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 그림을 오른쪽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비슷한 그림. 그래서 왼편의 그림을 보고 오른쪽의 그림을 찾는, 비교 대조해서 찾는 검사. 그게 기구 대조 검사입니다. 형태 대조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형들에서 비교 대조해서 비슷한 혹은 대조되는 이런 도형을 찾는 검사가 형태 대조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기구도 이제 그림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구나 형태를 이제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형태지각 검사였습니다. 그 다음 사무지각 검사. 사무지각 검사는 사무 업무를 할 때 지각 능력을 보는 거죠. 문자, 전표 등의 세부 식별을 할 수 있는지, 오타 및 숫자 교정할 수 있는지, 그런 문서의 내용을, 글자를 비교 판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칭 비교 검사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름이 이렇게 쭉 좌우 이렇게 제시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같은 거 다른 거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지 다른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검사가 사무지각 영역의 명칭 비교 검사입니다. 운동 반응 검사. 운동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겠죠. 타점 속도 검사는 이제 타점을 이제 네모 칸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점을 빠르게 찍는지 얼마나 빠르게 찍는지를 측정하는 검사가 타점 속도 검사입니다. 표식 검사는
표식 검사 마찬가지. 이렇게 그 표식을 하는데 빠르게 이거를 마킹을 하는지를 얼마나 빠르게 마킹을 하는지 운동 반응을 보는 검사고요. 종선 기입 검사도 마찬가지. 종선 이제 세로선이죠. 이제 기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기호의 정해진 영역에 이 세로선을 얼마나 빠르게 기입하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그 검사가 이제 종선 기입 검사입니다. 그래서 타점 속도, 타점을 빠르게 이제 찍는 거, 표식 검사, 빠르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마킹하는 검사, 종선, 세로선을 빠르게 기입하는 검사 해서 운동 반응을 보는 검사입니다. 공간 적성 검사. 공간 적성은 공간 형태, 평면, 물체의 관계 이해. 그러니까 공간에 관한 뭐 지각, 이해 이런 거겠죠. 그래서 2차원 평면이나 입체의 형체를 이해하는 것. 보면 평면도 판단 검사. 보고 이제 평면도 입체 도형을 보고 평면 어디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려지는 평면을 판단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공간 적성. 그리고 공간 적성 지능. 입체 공간 검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입체 공간에 대해서 어떤 뭐 전개도를 보고 어떤 도형이 완성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공간 적성 검사. 마찬가지겠죠. 이 두 개. 근데 이게 이 입체 공간 검사는 지능과도 연관이 있다. 지능을 측정하는데도 산출하는데도 사용이 된다. 네. 그리고 언어 능력 지능. 언어 능력은 어휘 검사니까 언어 능력이겠죠. 네, 어휘에 대한 검사. 그리고 수리 능력 지능. 산수 추리 검사. 이게 뭐냐면 산수인데 이제 말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약간 우리 초등학교 때 응용 문제 내듯이 말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문제는 산수 문제겠죠. 그래서 말로 이제 응용 문제 내듯이 이렇게 문제를 내고 해결하는 그런 검사가 이제 산수 추리 검사. 네. 그러니까 말로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문제지의 제시가 되겠죠. 네, 응용 문제가. 그리고 수리 능력, 계수 검사. 계수 검사는 그냥 숫자 계산하는 거예요. 곱하기, 더하기, 문제 푸는 거. 계산하는 게 계수 검사. 그래서 이게 둘 다 수리 능력인데 이제 지능이 나와 있죠. 지능이라는 거는 이 GATB에서 말하는 지능은 이제 일반적인 학습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해, 일반적인 추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필 검사는 이렇게 11가지가 있고 영역으로는 8가지 영역이네요. 네, 이렇게 측정이 되고 기구 검사, 수행 검사를 보면 손의 재치, 네, 손의 재치 해서 환치 검사, 회전 검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패그보드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패그보드라고 도구 이름이에요. 이 기구 검사에 사용하는 도구 이름이 패그보드인데 이 패그보드에 이제 뭐 금속 실린더 막대기 같은 게 이제 꼽아져 있는데 환치라고 하면 이게 환치라는 말이 이제 위치를 바꾼다라는 말이에요. 위치를 교환한다 할 때 환이고 위치할 때 치죠. 위치를 교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플레이스, 영어로 플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놓다잖아요. 이 그 패그보드에 있는 그런 금속 막대기들을 이렇게 옮겨서 놓는 거예요. 위치를 옮겨서 놓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환치 검사. 그리고 회전 검사라고 돼 있는데 사실 왜 회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턴하면 이렇게 되돌리는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검사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은 도구로 같이 이루어지는 한 세트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다른 검사지만 금속 막대기들을 이렇게 위치를 옮겨 놓는 검사라고 하면 이 회전 검사는 또 다시 이제 되돌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도구를 가지고 손의 운동력, 손의 재치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치라고 하는 건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죠. 마음대로 자유롭게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재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환치검사, 회전검사. 그리고 손가락의 재치는 또 이제 다른 도구를 가지고 이제 뭐 이게 나사 볼트 같은 뭐 이런 걸 가지고 조립하고 분해하는 이제 그런 검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세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손가락의 재치를 보는 검사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 검사 이름을 보면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검사인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외우지 마시라고. 이걸 어떻게 무조건 외워요? 무슨 검사인지 대략은 알아야 어느 영역에 있는 건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저는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외워야겠죠. 하지만 최대한 이해하면은 이걸 막 달달달 막 괴로워하면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직업적성 검사, GATB의 영역과 소검사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사무지각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사무지각 적성은 뭐라 그랬죠? 이제 문서, 전표 이런 걸 비교하는 거죠. 명칭 비교 검사.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개수 검사는 뭐였죠? 네, 수리 능력에 해당하는. 표식 검사는 뭐죠? 표식, 마킹 빨리 하는 거. 운동 반응 검사. 평면도 판단은 공간이잖아요, 공간. 입체를 이렇게 한 단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공간 적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됐죠? 이제 넘어갈게요. 37번. 스트레스와 직무수행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 스트레스, 직무수행. 자,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 가로가, 세로가 직무수행. 1번.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수행이 떨어지는 1차 함수 관계이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이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직무수행이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1차 함수니까 직선이잖아요. 이런 관계인가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아닙니다. 1번 틀렸죠. 2번. 어느 수준까지만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수행이 떨어진다. 어느 수준까지만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수행이 떨어진다. 이 수준까지만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뭐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네, 아니죠. 3번. 일정 시점 이후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수행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유형 관계이다. 역유형 관계이다. 일정 시점 이후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오히려 감소한다. 직무수행이. 네, 이게 정답이죠. 역유자형 가설. 우리 했었죠. 역스와 덧슨. 역크와 덧슨. 역유자형 가설. 스트레스 수준이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트레스 수준이 약할 때는 이렇게 되다가 올라가다가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 또 이제 떨어진다. 그래서 적정한 스트레스 수준일 때 직무수행 능력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는 것은 오히려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라는 가설이 역유자형 가설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작업 능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역유자형 곡선. 역스와 덧슨의 역유자형 곡선. 스트레스와 직무수행 간의 관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네. 그러면 38번으로 넘어갈게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적 대처 중
직장 상사에게 야단맞은 사람이 부하 직원이나 식구들에게 트집을 잡아 화풀이 하는 것은 이거 정말 안 좋네요. 그쵸? 야단맞았다고 다른 데서 화풀이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게 정신분석 이론, 정신역동적 이론의 방어기제 문제를 이제 이렇게 낸 거죠. 자, 볼게요. 1번 합리화. 합리화란 무엇이냐? 뭐 잘 아시겠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화가 맞습니다. 실망을 느끼지 않기 위해 자기의 말이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여우의 심포도 이야기를 예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우가 심포도, 이게 여우가 높은 나무에 있는 포도를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저 포도는 심포도라. 맛도 없어. 그냥 먹어봤자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네. 여우의 심포도 이야기, 합리화. 그 다음, 동일시. 동일시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랑 나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옷을 입는 거. 좋아하는 액세서리 따라하면서 동일시 하는 거죠.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3번 보상. 나의 열등감을 또는 나의 욕구가 좌절되는 거를 이제 보상하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는 공부는 참 못한데 이제 인품이 훌륭해 하면서 이제 인품을 강조시키는 거죠. 이걸 약간 이제 이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한 무력감, 뭐 욕구 좌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성격을 강조하는 이런 것도 이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시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다고 이런 대처가 뭐 안 좋다 이런 것도 아니죠. 네, 그냥 보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위. 전위는 전치라고도 합니다. displacement.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게 전치예요. 전위. 다른 대상에게 분출하는 거죠. 욕구나 이제 그런 분노, 감정을. 그러니까 직장 상사에게 야단 맞은 분노를 부하 직원이나 식구들에게 화내는 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하는 거. 전치에 해당하는, 전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8번 정답은 4번. 네, 추가로 또 억압이 나오네요. 억압도 이제 그 방어기제, 중요한 방어기제죠. 출제가 많이 돼서 여기에 넣어놨어요. 정신역동 이론 설명할 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보면 억압은 이제 무의식에 있는 감정이나 욕구가 의식 수준으로 이제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때 억누르는 거예요. 다시 무의식으로. 죄의식, 괴로운 기억 등을 무의식으로 억누르는 것. 어린 시절 학대당했던 사람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분노의 감정을 억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억압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피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억압의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여기 나온 5가지 정도는 이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어기제 문제가 막 아주 중요하다까지는 아니어서 제가 정신역동 이론 할 때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로 나왔으니까 여기 나온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또 특히 억압 뭐 이런 기제는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개념이니까 억압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39번.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은? 레빈슨의 발달 이론에서 성인은 연령에 따라 이런 계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발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단계는 남녀나 문화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레빈슨의 발달 이론 나왔네요. 레빈슨의 발달 이론은 이제 키워드로 한번 볼게요. 인생 주기, 사이클. 레빈슨 주기, 사이클, 인생 구조, 순환. 이걸 머리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레빈슨 인생 주기, 인생 구조, 순환. 그래서 저는 레빈 순환, 레빈 순환, 레빈 순환이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빈 순환, 네, 레빈 순환, 사이클, 주기, 순환, 인생 구조. 그래서 사계절에 비유를 했어요. 순환의 개념이니까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했다. 네, 뭔가 이게 철학적이죠. 사계절에 비유를 했고 안정과 변화의 계속적인 과정이다. 인생은 안정과 변화의 계속적인 과정, 순환하는 과정이다. 네,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나죠. 네, 그래서 인생 구조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전성인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각 이렇게 시기가 약간 중첩되는 시기들이 있죠. 네, 연령이 전성인기는 성인 이전 시기로 22세까지, 성인 초기는 우리가 말하는 중년이 될 때까지죠. 45세. 성인 중기는 이제 중년에서 노년 접어드는 시기까지. 성인 후기는 노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 시기, 이렇게 시기가 있는데 이 각 시기별로 몇 개의 계열로 이루어진다. 계열이 또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계열이라는 거는 시퀀스,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각 시기별로 몇 개의 시퀀스가 있다는 거예요. 전성인기 내에서 몇 개의 시퀀스, 성인 초기에서 몇 개의 시퀀스, 성인 중기에서 또 시퀀스, 이렇게. 그래서 이 시퀀스가 종합된 게 이제 이 밑에 성인 발달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 계열은 안정과 변화 나왔죠. 안정과 변화. 안정과 변화의 원리에 의해 전환기, 안정기가 교차된다. 전환기, 안정기가 교차된다. 그래서 레빈 순환만 기억하시면 이게 레빈슨 발달 이론의 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레빈 순환, 레빈슨 순환, 주기, 사이클, 안정과 변화죠. 순환하니까 안정과 변화. 그리고 이제 각 시기별로 계열 기억하시고요. 시퀀스, 각 시기별로 몇 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다. 사계절의 비유. 그리고 인생 구조는 전성인, 성인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성인 발달 단계는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전성인기가 초기 성인 변화 단계까지가 전성인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 청소년기의 특성들이 나타나고 자아 정체성, 가능성. 이제 초기 성인 단계에 들어서면 성인의 생활 양식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가 뭐 시행착오도 겪고 뭐 재평가 수정하고 이제 정착 단계가 들어서면 초기 성인 단계 완성되는 시기. 그리고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45세 이후에 생활 양식, 새로운 생활 양식을 형성하게 되는 게 45세 이후죠. 그리고 중년의 완성이 55에서 60세다. 중년기의 완성.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쇠퇴하고 또다시 새로운 생활 양식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전환 안정 반복되는 게 레빈슨의 발달 이론.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레빈슨의 발달 이론에서 성인은 연령에 따라 이제 해결이 되죠. 안정과 변화의 계속적인 과정을 거쳐 발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 단계는 남녀나 문화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네, 안정과 변화, 레빈 순환, 순환, 주기, 인생 사이클, 인생 구조, 안정과 변화. 그리고 각 계열, 여러 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다. 정리됐습니다. 40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로키스트와 데이비스라고도 하는 책이 있고 다위스라고 나오는 책도 있습니다. 로키스트와 다위스 직업 적응 이론.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직업 적응 이론에 나오는 4가지 성격 양식 차원, 해당하지 않는 것 한번 살펴볼게요. 로키스트와 데이비스 직업 적응 이론. 자, 로키스트와 데이비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론들 보면 진로 의사결정 이론, 진로 선택 이론 다 뭐였죠? 진로 직업을 결정하는 데 초점을 뒀죠.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그런데 로키스트와 데이비스는 이러한 직업에 대한 그 선택
직업보다는 직업을 얻고 나서 적응에 초점을 뒀어요. 직업 적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직업 적응을 강조한 이론이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자, 보면 개인의 욕구, 능력과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연결시킨다 그랬어요. 개인과 환경을 연결하는데 이 연결하는 게 뭐냐? 욕구.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 또 환경의 요구를 서로 조화하는 것. 조화도 키워드예요. 개인의 욕구, 환경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것. 그래서 개인 환경 조화 상담, 개인 환경 조화 이론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뭐겠어요? 회사, 기관, 조직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개인이 요구한 개인의 만족과 환경의 만족도 이제 중요한 키워드예요. 개인의 만족과 환경의 만족을 조화시키는 것. 그것이 직업 적응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 환경 간 상호작용,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충족이 되면 조화 상태라는 거고, 서로 그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어느 한쪽이 만족 못하거나 서로 만족 못하는 상태면 부조화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구하는 건 직업 적응에서 이상적인 건 개인과 환경이 상호 만족하는 상태.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상태겠죠. 그래서 만족과 충족의 개념이 나옵니다. 만족과 충족. 만족이라는 것은 개인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원하는 것. 조화된 내적 지표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적 지표라는 건 이제 개인의 욕구를 말하는 거죠. 개인의 욕구를 관련된 건데, 개인이 원하는 것을 개인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이제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충족이라는 것은 그냥 관점이 다른 거예요. 환경이 개인에 대한 만족, 환경이 개인에 대해 만족하면 이걸 이제 충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환경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회사, 기관, 조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기관, 조직이 개인에 대해, 직원에 대해가 될 수 있겠죠. 개인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이제 충족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니까 개인 외적 지표잖아요. 조화된 외적 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 조직이 개인에 대해 만족하는 건 무엇에 관해 만족하겠어요? 능력이겠죠. 네.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만족, 충족의 개념. 만족은 개인의 만족, 충족은 환경의 입장에서 개인에 대해 만족하는 것. 그래서 개인의 능력에 관한 만족이 되겠고, 만족의 개념은 개인의 욕구에 대한 만족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3를 토대로 한다. 네,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그래서 미네소타 무슨 질문지 나오는 게 다 로키스트,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된 질문지들입니다.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는 미네소타 욕구 중요도 검사라고도 하는데, 미네소타 Importance Questionnaire. 그래서 개인의 욕구, 가치관들을 측정하는 그런 질문지가 되겠고, 만족 질문지. 아까 만족의 개념 말씀드렸죠? 네, 개인의 욕구와 관련된 거. 그래서 일의 강화 요인에 대해 측정하는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가 있고,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Job Description Questionnaire 되겠죠. 그래서 만족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직무기술 질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를 토대로 했고, 이제 이런 질문지들이 있다.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 정리를 했고요. 직업 적응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더 중요해요. 4가지 성격 양식 차원. 이게 더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 성격 양식 차원. 자, 직업 적응 유형을 성격 양식의 차원에서 분류를 한 거예요. 성격 양식의 차원. 그리고 적응 방식의 차원에서도 분류한 게 있는데 성격 양식 차원에서의 분류가 출제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자, 볼게요. 성격 양식 차원에서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직업 적응을 먼저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의 차원에서 분류를 했어요.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민첩성 차원 뭐냐? 반응 속도, 과제 완성도와 관련된다고 했어요. 무슨 반응 속도냐? 환경에 대한 반응 속도. 즉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업무가 딱 주어졌을 때 이거를 바로 착수하는 사람이 있고 미루다가 착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착수하는 사람은 민첩성의 차원에서 빠르다고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미루다가 시작하는 사람은 민첩성 차원에서 이제 낮은 편이다. 그래서 속도 중시, 과제 완성도, 반응 속도와 관련되는 차원이 민첩성이다. 두 번째, 역량. 역량은 이제 영어로 페이스잖아요. 페이스거든요. 근데 역량인데 이제 속도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역량, 역량하면 이 페이스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떤 차원이냐? 역량 차원은 에너지 소비량과 관련이 되고 이제 작업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랑 관련이 된 거예요.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 페이스. 어떤 페이스로 하느냐?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 평균 활동 수준,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와 관련된다. 3번 리듬. 리듬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 이렇게만 보면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자,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의 규칙성, 패턴.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과제에 이제 착수를 했는데 꾸준히 1시간을 이렇게 비슷한 일정한 리듬으로, 비교적 일정한 리듬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딱 10분 이렇게 높은 상태로 집중하다가 점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리듬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잘했다가 또 이렇게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의 이제 규칙성,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라고 해서 뭔가 빠르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과제를 해나가는 업무 페이스가 있잖아요. 그 페이스가 규칙성, 일정한 규칙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불규칙한 패턴이 있는지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듬. 말 그대로 리듬이죠. 지구력. 지속성. 환경과의 상호작용 시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시간.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 하루에 8시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이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업무를 딱 주어지면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구력, 지속성 차원에서 또 성격 양식 차원으로 이제 적응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4가지 성격 양식 차원으로 직업 적응 유형을 분류했어요. 성격 양식 차원을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네. 그래서 민첩성은 반응 속도, 환경에 대한 반응 속도. 그러니까 과제가 주어졌을 때 바로 시작하는지, 미루다 시작하는지에 관련된 거, 반응 속도. 그리고 역량은 이제 해나가는 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페이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 작업자의 평균 활동 수준. 페이스라는 거. 페이스를 어느 정도 그 활동 수준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죠. 페이스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지금 역량 차원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그 빠른 페이스로 해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역량 수준이 좀 낮다 그러면은 업무 페이스가 조금 이제 슬로우 이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 리듬은 이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의 규칙성, 패턴, 꾸준히 한 시간을 쭉 이렇게 지속적인 리듬으로 하느냐, 아니면 10분 딱 이렇게 집중했다가 또 리듬이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뭐 이런 규칙성 패턴이 좀 불규칙하냐. 말 그대로 업무 리듬. 지구력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하루에 8시간 지속할 수 있느냐. 하루에 1시간밖에 지속할 수 없느냐.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네. 민, 역, 리지. 영리지민, 민, 역, 리지. 뭐 편한 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리지민. 그리고 직업 적응 유형, 성격 양식 차원을 받고, 이제 적응 방식 차원에서는 그냥 이 4가지를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적응 방식에서는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적극, 반응, 끈기, 융통. 이렇게 4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키스트 데이비스 직업 적응 이론 살펴봤고요. 네. 만족, 충족 개념, 개인과 환경, 조화가 중요하다. 조화, 부조화. 네. 그래서 개인 욕구, 능력과 환경에서 요구하는 걸 연결시켜서 이제 직무 만족을, 직무 유지를 설명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넘어가서 로키스트 데이비스 직업 적응 이론에 나오는 4가지 성격 양식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뭐 쉽게 해결이 되겠죠. 민첩성.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첩성, 착수 속도. 일 바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좀 밀어놨다 하느냐. 역량이를 뭐라고 했죠? 페이스라 그랬죠, 페이스. 어떤 페이스로 하느냐. 높은 페이스, 활동 수준 높은 페이스로 하느냐, 아니면 좀 낮은 페이스로 하느냐. 그 얘기고, 친화성은 해당하지 않고, 지구력은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업무를. 그 얘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40번까지 오늘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직업심리학에서 이런 또 새로운 이론들이 중요한 이론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여러분도 복습을 꼭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이제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매일 제가 학습 가이드 영상에 올렸듯이 매일 한 과목의 기출문제 강의를 이제 제작해서 올리는 거를 저도 이제 계획을 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힘들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좀 또 하다 보면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다가가느냐에 따라 또 그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뭔가 어렵고 잘 이해 안 되고 그래서 좀 거리감이 느껴지다가도 조금씩 알게 되고 뭔가 친해지다 보면은 또 어느새 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지치지 마시고 이제 분명히 이 단계를 넘어서면 분명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한 2, 3회 거치고 나면 정말 처음보다 훨씬 달라지고 훨씬 쉬워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내시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